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의 소설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여라입니다. 신나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기억의 유통기한 후편입니다. 제2열람실 4번 자리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듯한 낡은 전공 서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기억의 전이와 뇌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내가 그 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얇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와 손으로 쓴 메모가 떨어졌다. 이틀 뒤에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아마 너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겠지. 하지만 걱정 마. 너의 진짜 기억은 뇌가 아니라 이곳에 저장되어 있어. 메모의 필체는 놀랍게도 내 것이었다. 나는 전율했다. 나는 이미 로그마이너스인 조직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포매팅에 대비해 백업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이게 뭐죠? 우리에 대한 기록인가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열람실 구석에 있는 구형 컴퓨터에 카드를 삽입했다. 화면에는 우리 3명의 이름과 함께 충격적인 프로젝트 명칭이 떴다. 프로젝트 엠프티 배설 -P 실험체 1, 2, 3 데이터 전송 로그. 우리가 단순히 서버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다. 로그마이너스인 조직은 우리의 단기 기억 능력을 이용해 인공지능의 감정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있었다. 인간이 벼락치기를 할 때 느끼는 그 극도의 압박감, 성취감 그리고 망각 뒤의 공허함이야말로 AI가 가질 수 없는 최후의 데이터였던 것이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왔다. 접속 위치 노출. 보안팀 출동 중. 제길 이미 들켰어. 도서관 1층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아니었다. 로그마이너스인 조직의 특수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이제 이 SD 카드 안에 든 우리의 진짜 기억과 조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도서관은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내 머릿속엔 방금 본 도서관 설계도와 소방법에 따른 비상 탈출구의 위치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각인되었다. 데이터를 잃었기에 오히려 지형지물을 이용한 탈출 경로가 직관적으로 그려졌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벼락치기를 시작해볼까? 이번엔 과목이 아니라 생존이야. 도서관 1층의 유리창이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전술 조명을 장착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냥개처럼 기민했고 우리를 생포하라는 명령보다는 제거하라는 살기에 가까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457번 서가 뒤로 숨어. 거기가 사각지대야. 나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데이터를 잃었기에 뇌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열람실의 공기 흐름, 바닥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흩어진 책들의 높낮이를 통해 생존 경로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있었다. 서가 사이의 사투. 우리는 거대한 미로 같은 서가 사이를 달렸다. 보안팀의 전술 조명이 먼지 가득한 공기를 가르며 우리를 뒤쫓았다. 나는 달리면서도 뇌의 일부를 가동해 아까 보았던 SD 카드의 잔상을 떠올렸다. 그 속에는 우리 셋의 로그 기록 외에 누군가 외부 서버와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은 실시간 백도어 기록이 있었다. 그 신호의 발신지는 지금 내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남자였다. 그는 로그마이너스인의 완벽한 첩자였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첩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우리가 시스템을 과부하시킬 때 그의 뇌에 심어진 전송 장치까지 함께 타버리면서 그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걸 이용해야 한다.
나는 그를 밀쳐 서가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낮게 속삭였다. 너 내 귓바퀴 뒤에 있는 그 작은 흉터. 그거 수술 자국 아니야. 안테나야. 남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당신들처럼. 아니, 넌 우리를 감시하던 눈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고장났지. 저들이 널 죽이려 드는 건 내가 고장난 하드웨어가 됐기 때문이야. 나는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보안팀은 우리를 3명으로 인식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나는 남자의 재킷을 벗겨 근처의 소방용 비상구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의 스마트폰 여전히 먹통인 첩자용 기기을 빼앗아 반대편 서가로 던졌다. 역습과 탈출. 지금이야. 내가 소리치자마자 보안팀의 총구가 남자의 재킷이 걸린 비상구를 향해 불을 뿜었다. 그들이 헛된 곳에 화력을 쏟아붓는 사이 우리는 반대편 창고용 승강기 입구로 몸을 날렸다. 날 버리고 가려는 건가요? 남자가 절망적인 눈으로 물었다. 아니, 내가 가진 그 고장난 안테나가 우리를 살릴 유일한 미끼야. 나는 남자의 귀 뒤쪽에 손을 대고 아까 주머니에 넣었던 마이크로 SD 카드를 그의 스마트폰 케이스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강제 신호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순간 도서관 전체에 강렬한 고주파 노이즈가 울려 퍼졌다. 보안팀의 무전기와 전술 헬멧이 지직거리며 그들의 시야를 방해했다. 첩자의 뇌에 심어진 장치가 폭주하면서 근거리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재밍 장치로 변한 것이다. 보안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헬멧을 벗어 던지는 틈을 타 우리는 1층 어린이 도서관 구역의 구불구불한 미끄럼틀 탈출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48시간의) 끝 그리고 시작. 새벽 안개가 자욱한 도서관 밖. 우리는 다시 자전거 위에 올라탔다. 이제 어디로 가죠? 여자가 물었다. 신호가 추적될 거야. 하지만 48시간은 벌었어. 나는 첩자인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방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에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벼락치기를 해야 해. 이번에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의 본체로 들어가는 방법을 외워야 하거든. 우리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머릿속의 데이터는 희미했지만 페달을 밟는 근육의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천재라 불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시스템을 부수기 위한 버그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첩자였던 남자는 자신의 귀 뒤에 박힌 차가운 금속 파편을 만지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다. 조직에게 버림받고 기억마저 조각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망가진 부품일 뿐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다. 안개 너머로 조직의 추격조가 다시 대열을 정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48시간의 포식자들 트로이의 목마.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들은 당신을 죽이려 했어. 당신이 가진 데이터가 오염됐다고 판단했으니까. 내 말에 남자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저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당신의 안테나를 강제로 과부하시켰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돌아가서 항복해. 기억 상실 증상을 연기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끊겼던 척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저들이 날 믿어줄 리가. 믿게 만들어야지.
당신은 우리를 잡기 위해 배치된 최고의 첩자였으니까. 저들은 당신의 뇌 안에 쌓인 데이터를 포기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저들의 핵심 기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승인된 티켓이야. 옆에 있던 여자가 내 의도를 눈치챈 듯 아까 도서관에서 챙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남자의 소매 안쪽에 정교하게 숨겨주었다. 우리가 이 카드에 바이러스를 심어뒀어. 당신이 기기 본체에 접속하는 순간 조직의 중앙 서버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 당신은 기지 안에서 그들의 시선을 끌어줘. 그 틈에 우리는 뒤를 밟아 본거지를 타격할 테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문신과 귀 뒤의 흉터를 번갈아 만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기억도 없는 인생. 당신들 말대로 해보죠. 대신 내가 누구였는지는 꼭 알아내줘요. 작전의 시작. 우리는 남자를 도서관 인근 대로변에 남겨두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밴들이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도착했다. 무장한 요원들이 남자를 포위했고 은색 안경을 쓴 식당에서 보았던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쓰러져 있는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갑게 명령했다. 데이터 칩이 살아있다. 본부로 이송해. 강제 동기화로 정보를 뽑아낸다. 남자가 차에 실려 멀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다시 밟았다. 첩자의 귀 뒤에서 발신되는 미세한 신호가 내 스마트폰 화면에 점으로 찍히기 시작했다. 이제 놈들의 심장으로 간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로 향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IT 기업처럼 보이지만 그 지하 깊숙한 곳에는 수많은 벼락치기, 천재들의 기억을 집대성한 괴물 같은 서버가 숨쉬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48시간.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화면 속 점이 멈춘 것을 확인했다. 남자가 내부로 진입했다는 신호였다. 동시에 내 머릿속에 기이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틀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뇌가 다시 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붙잡으며 여자의 손을 꽉 쥐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끝내야 해. 우리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 전부 다. 우리는 환기구를 통해 기지 지하로 잠입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남자가 수술대에 묶인 채 중앙 서버와 연결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서버실 벽면 가득 채워진 이름들 사이에서 나와 여자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우리는 벼락치기를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설계된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서버실의 차가운 금속 벽 너머 유리창 안쪽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첩자 남자를 지켜보았다. 그의 뇌와 연결된 수만 개의 광섬유 케이블이 푸른 빛을 내며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서버 파괴용 바이러스를 실행하려는 찰나 등 뒤에서 익숙하고도 건조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48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체에 도달하다니 역시 내 최고의 역작들다워. 식당에서 보았던 은색 안경의 남자, 아니 이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자인 박사가 나타났다. 그는 무장 요원들을 물리고 홀로 우리 앞에 섰다. 인류의 외장하드. 서버를 파괴하겠다고. 그럼 해봐.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알고 결정해야지.
박사가 허공에 손짓하자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참혹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지난 10년간 인류의 지능 지수는 급격히 하락했고 뇌의 저장 능력은 퇴화했다. 디지털 기기에 모든 걸 의존하느라 인간의 뇌는 더 이상 거대한 정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됐지. 곧 다가올 대규모 태양풍이나 데이터 센터 마비가 오면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문명은 단 며칠 만에 선사시대로 돌아갈 거다. 그는 우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너희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 설계된 인류의 외장하드다. 너희가 이틀간 미친 듯이 외우고 비워낸 데이터들은 인류 문명의 핵심 정수들이지. 너희가 그 고통스러운 벼락치기를 반복할 때마다 인류의 멸망을 막을 백업본이 이 지하 서버에 저장된다. 너희가 시스템을 부수는 순간 너희는 자유를 얻겠지만 인류는 기억을 잃은 채 멸망의 길로 접어들 거다. 옆에 있던 여자의 손이 떨렸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이틀의 유통기한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압축 과정이었다니. 마지막 벼락치기. 수술대에 묶인 남자가 우리를 향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희생되어야만 세상이 유지된다는 그 가혹한 진실을. 자, 선택해라. 박사가 바이러스 실행 버튼 앞에 선 나에게 말했다. 기억을 되찾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인류의 멸망을 목격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48시간의 굴레를 받아들이고 신으로서 문명을 수호할 것인가? 내 머릿속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48시간의 기한이 거의 다 끝났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나는 이 모든 진실마저 잊어버린 채 다시 텅 빈 백지가 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러스 실행키를 쥐었다. 그리고 내 곁에 동료들을 보았다. 우리는 평생 벼락치기만 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박사님,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나는 바이러스 실행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우리는 벼락치기의 천재야. 단기간에 최선의 정답을 찾아내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지. 나는 바이러스 실행 버튼을 주저없이 내리눌렀다. 화면 속의 복잡한 연산들이 붉게 변하며 타들어갔다. 박사의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연결되어 있던 남자의 몸에서 푸른 빛이 전멸하더니 이내 서버실 전체의 전등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미쳤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제 인류는 모든 것을 잃고 원시인으로 돌아갈 거다. 박사가 내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창밖을 보았다. 아니, 당신이 틀렸어. 내 머릿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기억들이 휘발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인류의 멸망이 어쩌니 하던 그 방대한 논리들까지 전부 안개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우리는 기억을 잃었을 때 더 강해졌거든. 논리가 사라진 자리엔 본능이 남고 데이터가 지워진 자리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남아. 우린 이미 도서관에서 증명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전거를 탔고 길을 찾았고 서로를 구했지. 서버의 마지막 전원이 꺼지며 기지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공원. 나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이어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옆에는 처음 보는 듯한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자전거를 옆에 세워둔 상태였다. 세상은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었다며 당황했고 길을 찾는 법을 몰라 헤맸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우리는 지도가 없어도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기울기를 느꼈고 바람의 냄새로 비가 올 것을 알아챘다. 저기요.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나를 보며 생긋 웃었다. 그녀 역시 기억이 텅 빈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나요? 왠지 같이 자전거를 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엔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다리 근육은 이미 페달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글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몸이 가자고 하네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이터로 박제된 미래 대신 한치 앞도 모르는 혼돈의 미래를 향해.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설령 내일 다시 모든 걸 잊는다 해도 우리는 다시 본능적으로 서로를 찾아낼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워나갈 테니까. 벼락치기로 세상을 구하려던 아이들은 이제 없다. 대신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뜨겁게 살아갈 진짜 인간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